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명남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명 씨는 몸이 아프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지인 자신의 앞에서 부모의 재산을 두고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죠. 명 씨는 오래 살아 이런 꼴을 보게 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쓰라는 자식, 언뜻 보면 둘 다 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무척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부모에게 자식은 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그동안 수없이도 가슴에 못이 박혀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자식들 때문이겠죠. 이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명 씨는 아들만 둘 있었습니다. 자식들 둘 모두 결혼해서 슬아의 자식들까지 보았습니다. 명 씨 부부는 새 손주의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죠. 명 씨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간헐적으로 몰려오는 복부 통증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위장 장애가 악화되어 벌써 세 번째 입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 좀 잡숴요. 물 많이 마시래잖아요. 컵을 받아들고 마시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입원했을 때는 바쁘다고 병문안 한 번 안 오더니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너 안 바쁘냐? 왜 자꾸 와? 요즘엔 좀 덜해요. 지난번이 바빴던 거고요. 아들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생각 없으세요? 그리고 아들은 어제 했던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명 씨가 단번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싫다니까 그러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래? 그래도 걱정되는 자식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합가가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아들은 어제 찾아와 조심스럽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아들의 말에 아내도 명 씨도 무척 놀랐었죠.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명 씨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명 씨는 아직은 아들네와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입원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자식들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끈질겼습니다. 당사자가 싫다는데 뭐가 걱정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태양이 엄마는 그러자고 해. 그러자 고집을 피우던 큰아들의 입이 마침내 다물어졌습니다. 그걸 본 명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합가를 너 혼자 원하잖냐, 지금. 아버지,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른이 넘었잖아요. 자식 도움받으면서 사실 때 됐죠.
내 집 놔두고 왜 내가 너희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저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태양이는 어쩌고? 태양이가 왜요? 아버지 집에 방 3개잖아요. 딱 맞네요. 아이고, 서로 불편해. 싫어, 싫어. 네 엄마 있으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어머니 안 계실 때 쓰러지시기라도 하면요? 너희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있는다고. 잘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좋죠. 태양이가 어디 재롱부린 적이나 있냐? 명씨의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큰 손주의 사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괜히 말년에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까지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씨의 예상처럼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태양이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회사 일이랑 태양이 수험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어요. 알지? 나도 싫다고 했다.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굳이 전화해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태양이 아빠가 합가하려는 이유가 며느리는 말을 끝맺지 않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유가 뭐? 아니에요. 아무튼 아버님이 좀 말려주시라고요. 태양이 아빠가 자꾸만 합치자는 게 내 건강 때문이라는데 내가 걱정 말라고 했다. 같이 사는 건 우리가 사절이니까 애비가 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명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짐 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할 소리를 하는 아들. 명씨는 휴대폰을 들고 인상을 찡그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싫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너희가 오겠다고? 아, 싫대도 그러네. 아니요. 태양이 엄마랑 태양이는 여기 두고 저만 갈게요. 그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굳이 혼자서라도 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반대에 혼자만 오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장남이니 모시고 사는 게 맞다며 정말로 짐을 싸서 명씨의 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타령할 거면 진작에 잘하지. 왜 이제와 오버를 하고 있나 내심 생각했죠. 아, 네 처자식한테 가서 살으라니까 그러네. 화도 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큰아들은 효도 타령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편찮으셨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병수발을 들어도 아내가 들었는데 아들은 꼭 자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냅둬요. 아버지가 자꾸 입원하고 그러니까 자식된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러다 말겠죠. 아내가 오히려 명씨를 말렸습니다. 아내는 겉으론 혀를 찼지만 속으론 아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죠. 아니, 형은 뭐 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작은 아들도 큰 아들의 기행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엔 명절에도 안 오더니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너는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상해서 그렇죠.
들어보니까 형수님이랑도 대판 싸운 것 같던데. 뭐? 정말이야? 선아 엄마가 말해주던데요. 근데 당연하죠. 요즘에 시부모 모시고 살자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해요. 근데 형수님 의견은 싹 무시하고 자기 혼자라도 모시고 살겠다고 간 거잖아요. 그게 뭐 이혼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명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데 다 큰 아들을 무슨 수로 쫓아낼까요? 이러다 말겠지. 사실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당장 내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자식도 보고 싶고 부모와 사는 것도 편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또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6, 7년 전쯤 명 씨가 위암으로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생긴 장기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처럼 입원하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죠. 아이고, 모르겠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큰아들의 말대로였습니다. 늘 드는 비용은 아니었지만 비급여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것들껏 비쌌습니다. 어쩔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었죠. 근데 형은 어디 갔어요? 아, 이 옆에 은행에 은행에는 왜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어. 통장에서 돈 좀 뽑아오라고. 아버지 돈을요? 카드 주셨어요? 아, 형섭이가 가지고 있거든. 병원을 이제 형섭이가 모시고 다니잖아. 그래서 줬지. 작은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작은 아들은 올 때 음료수만 사온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다 보니 아버지 드릴 용돈도 당장 없어서 이참에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이라니 잘 됐죠. 작은 아들 형호는 형이 있다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현금 인출기 앞엔 줄이 길었습니다. 오히려 창구 쪽에 사람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보게 되었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좌를 아들인 제가 해지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나요? 형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병원비 내라고 카드를 맡겼을 뿐인 듯 했는데 말이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드만으로는 안 되고요. 위임장도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랑. 아, 예. 아닙니다. 그건 됐고요. 근데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위임장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본인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작은 아들 형호는 몸을 숨겼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방금 전 은행에서의 행동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명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출근을 하고 집에 명 씨 부부만 있을 때였습니다. 어쩐 일이야? 요즘에 자주 보게 되네. 자식 둘 얼굴을 자주 봐서 좋긴 하지만 어리둥절한 일이긴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 어떠신가 해서요. 어떻긴 괜찮아. 네 아버지 요즘 힘없어가지고 집에만 계셔.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애들도 데리고. 아이고, 바쁜 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아직 짱짱하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자꾸 살이 빠져서 그렇지.
사람을 환자 취급하지만 겉보기보다 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 적게 먹어 허약해 보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퇴원할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왔어? 아니, 형이 혼자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해서요. 모시고 살긴 누가? 우리가 그놈을 모시고 살고 있지. 엄연히 말하자면 명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사는 삼시세끼를 명씨의 아내가 챙겨주고 있으니 졸지에 뒷바라지 할 사람이 하나 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요. 뭐? 너는 또 왜 그래? 저는 애들 엄마랑 다 상의가 됐어요. 선아 엄마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다들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나? 아내는 내심 좋은지 핀잔을 하면서도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병원비도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 처분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잖아요. 형수님은 죽어도 싫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 집 한 돈으로는 제 사업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해요. 뭐야? 황당한 말에 귀가 차 되물었습니다. 수익 내서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안정적으로 대드릴게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면 앞으로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집을 팔 생각도 없고 팔더라도 그 돈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서 쓸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어. 헛소리라니요. 멀쩡한 집을 왜 팔어? 같이 살 마음도 없어. 누가 언제 너희한테 우리 데리고 살라 그래?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아버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걱정되는 놈이 돈을 달라 그래. 차라리 형섭이가 낫다. 명씨의 말에 작은 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형이요? 형이 여기 괜히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뭐야? 아버지 돈 가져갈 생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명씨는 곧장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집 가지고 대출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네 형이 어떻게 대출을 알아봐? 그게 안 되면 명의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느니 저한테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편히 살게 해드린다니까요. 말년에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받고 싶으시면 저희랑 사시는 게 맞죠. 형이 이 집 홀랑 뺏어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쩌시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우리는 너나 형섭이나 아무랑도 같이 안 살 거니까. 아버지, 아, 참말 말어. 너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것 같다. 다시는 같은 말 하게 하지 마. 그러자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투자해서 편히 사실지, 형한테 뒤통수 맞으실지 선택하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아들이 떨어뜨리고 간 폭탄의 명씨 부부는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씨는 심란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부모 돈을 그토록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병원비를 내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낼 것이고고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을 팔게 되더라도 그건 명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생각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둘이 감나라 패너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몸도 아픈 것 같으니 어떻게든 뽑아가야겠다고 같이 다짐이라도 한 것인지.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큰아들에게선 아무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에 갈래? 가족이 뭐하러 갈라져서 살아? 태양이 엄마도 태양이 때문에 못 모시고 산다는 거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곧 제대로 합가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럴 계획이 없대도 그러네. 아, 아버지. 지난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모시고 갔죠. 더 나이 들면 당연히 자식은 필요해요. 어머니도요. 명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괜히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가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은 답답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은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태양이 엄마가 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 의향이 있대요. 저희 집은 전세니까 만기 되면 빼고요. 이놈이 귀가 먹었나? 그런데 조건이. 아니, 싫다는데. 거기에 조건까지 있어?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모셔요. 작은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도 더 서글퍼졌습니다. 결국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명씨에게 자주 찾아오고 집에까지 들어온 이유가 부모 건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말이죠. 이 집이 가지고 싶어서 들어왔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걱정돼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너 이 집 대출은 왜 알아본 거야? 대출이라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병원 옆에 은행에서 형우가 다 봤다더라. 이제는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고 전부 다 괘씸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주머니나 불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 내일 중으로. 아버지, 형우는 집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달라더니 너나 형우나 똑같다. 뭐라고요? 형호 그 자식이요? 장남이 여기 있는데 지가 무슨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해요? 똥 묻은 객끼리 서로를 나무라는 격이었습니다. 너나 형우한테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너도 어서 짐 싸서 나가라. 명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큰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앞두고 명씨는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형호가 뭔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였어요. 순수한 마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작은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순수하게 집을 가로채려는 마음이겠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아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두 장정을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명씨는 잠자코 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대출 받는 것도 물어보고 아버지의 예금도 빼갈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 내 말이 틀려? 작은 아들의 말에 큰아들이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는 아버지 병원비 부담되실까봐 나중을 위해서 알아본 거였어. 너는 그런 형의 깊은 속을 알기나 하냐? 누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고? 형수님도 드디어 마음을 바꿨나 봐. 집 공동명의라도 해주겠다고 설득했어?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도 아무렇게나 짓거려. 너는 그러면 뭐가 달라? 아버지 집 팔아서 네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그건 뭐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거야? 적어도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뒤에서 몰래 꼼수 부리지 않고
수익도 떼드린다고 그랬고. 아버지 돈으로 사업하면서 쥐똥만큼 떼주면 다 되는 거야? 쥐똥? 나는 아버지 돈 벌게 해드릴 수도 있어. 형이야말로 부모 뒤통수나 치려는 치사스러운. 이 새끼가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새끼? 누군 욕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 자식아? 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만들 못하냐. 이 자식 형한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형은 맨날 장남 타령이나 하면서 한 게 뭐 있어? 아버지 생신 제대로 챙긴 적이나 있어? 그러는 너는 뭐가 달라? 둘 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명씨의 목소리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명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거냐? 아버지요. 통장에 돈은 누구 거냐? 아버지요. 얘기 끝났지. 이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버지, 당장 못 나가? 저는 이 자식보다 나아요.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가고 정말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요. 너 아니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썩 나가. 명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지만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명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신용을 하자 그제서야 집을 나서는 두 아들. 가는 길에 주먹 다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젠 그것도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앞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싸우는 자식을 더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내쫓은 후 명씨와 아내는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결국 자식들에게는 돈줄로만 보였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이 집 부동산에 내놔. 집을 팔려고요. 그래. 저놈의 자식들 얼굴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야지. 지긋지긋하네. 명씨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고향으로 가요. 대학병원도 가깝고 공기도 좋잖아. 아내의 말에 가슴속 무거운 돌이 벌써부터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아서 그런지 집은 3주 만에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전화로 따졌습니다. 갑자기 집을 파신다고요? 혹시 형옥 그놈 사업자금으로 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혹시라도 형옥 그놈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다 아버지 속이고 돈 빼내려는 속셈이에요. 그러는 너는 다르냐? 저는 다르죠. 저는 명의만 주시면 쭉 그 집에서 모시고 살 거니까요. 다 부질없다. 자식 키워봐야 부질없다. 곧 이사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는데요? 네가 알 필요 없다. 아버지, 명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명씨 부부는 고향 근처에 깔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방이 2개인데 하나는 창고로 쓰니 아들들이 와도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했는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말이죠. 병원과도 가깝고 바로 옆에 오일장도 열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야도 뻥 뚫려서 좋네. 거실창 앞에 서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명씨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입맛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씨의 건강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전보다 2kg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명절에 애들 데리고 내려가기라도 하죠. 작은 아들이 자꾸만 전화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장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장난 아니다. 명절에 올 건 없으니까 너흰 너희대로 살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이제는 전화번호를 바꿀 테니까 서로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자. 뚝 끊어버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자 부엌에서 아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당신 성격을 까먹고 있었지. 7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독이 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명씨는 이제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방패와도 같은 재산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늙어서 기댈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돈일지도 몰랐죠.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근데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죠?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신유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사위와 딸의 염치 없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못됐지만 아무리 격이 없다 해도 세상 천지의 사위가 장인에게 이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인 차를 자신의 차처럼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갔던 차에 기름 한 번 채워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딸과 사위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애초에 남에게는 빌려준 적도 없었던 차를 사위라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괜히 그랬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부모에게서 단물만 빼먹으려는 사위와 그런 사위를 옹호하는 딸. 참 둘이 잘 만난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이제 장인 노릇, 친정 아빠 노릇은 그만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 씨는 딸만 둘 있었습니다. 두 자식 모두 결혼하며 독립했고 큰딸은 2시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죠. 수정아. 어디야? 집이야? 아니, 나 지금 집 아닌데. 왜요? 차 좀 한번 얻어 타려고 했지. 차는 왜요? 엄마랑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차 타고 나갔어. 아, 아빠 오늘 병원 가. 그래서 너 혹시 오늘 나갈 일 있나 해서 전화했어. 나 방금 나왔는데.
이서방한테 전화해봐. 이서방 지금 집인데 오후에 약속 있다고 했거든요. 아빠 병원이랑 안 멀어요. 그래? 이서방은 지금 집이야? 신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거리라 사위가 나갈 때 차를 얻어 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다고 했던 딸의 말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어쩌죠? 저 아침 일찍 나왔어요. 아침 일찍? 네, 분명히 딸이 지금 이서방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딸이 방금 집에서 나왔다고 했으니 아침 일찍 외출한 것이면 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신 씨는 사위에게 상황을 정확히 물으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집에 있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게 소용없는 일인 듯 했습니다. 따져봤자 얻는 게 없었죠. 전화를 끊고 보니 딸이나 사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괜히 전화했나 싶었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주택이라 택시를 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하기는 해도 못하고 가진 않을 텐데 조금 편하자고 자식에게 전화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신 씨도 염치 없이 이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시시때때로 신 씨의 도움을 받으니 신 씨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화기를 든 것이었죠. 또 차 닦아요? 그런다고 오래된 차가 새 차 되나? 담장 앞에 세워둔 차를 손수 닦고 있는 신 씨를 보고 아내가 농담조로 핀잔을 줬습니다. 신 씨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여전히 신 씨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급 차도 새 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다뤘습니다. 매사에 그랬습니다. 물건을 아낄 줄 알았죠. 장인어른 오늘도 세차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내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방문했죠. 왔어?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겠다. 신 씨는 마른 수건으로 사이드미러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찬찬히 살펴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서영이가 운전해서 왔어? 보통은 사위 차를 타고 오는데 딸의 경차를 타고 왔길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앉으며 사위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나서요. 폐차했어요. 뭐? 차 사고? 신 씨도 아내도 놀라서 사위와 딸의 몸을 훑었습니다.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라면 사람이라고 무사하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말짱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타고 있었어. 너는 참 그것부터 말을 해줘야지. 놀랐잖아. 다행이네. 그러면 차도 새로 사야겠네. 신 씨의 말에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꾸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사도 거의 버스 타고 다녀서 차 탈 일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서영이는 매일 차 타고 출근하잖아. 그러면 이서방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면 가끔 장인 어른 차 빌려 타면 되죠. 웃으며 눈썹을 들썩거리는 사위의 말에 신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차를 빌리거나 빌려준 적이 없으니 사위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 안 다쳐서.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갑작스러운 사위의 전화. 오늘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는데요. 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좀 멀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기가 불편해요. 소영이는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서영이는 일이 있어서 차 타고 나갔어요. 신 씨는 순간 지난번에 병원에 차 한 번 얻어 타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굳이 집에 없는 사위에게 전화해 보라고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위가 귀찮았거나 사정이 있어서 거짓을 말한 것이었겠죠. 그렇다고 이 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정말로 차를 빌려가겠다고 할 줄은 몰랐으니 말이죠. 장인어른 오늘 어디 나가세요? 그런 건 아닌데. 신 씨 부부의 차는 대부분 담장 앞에 세워져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몰았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위도 그걸 알기에 당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일 듯했습니다. 대학 동창의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뿐이라면 못 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소중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에게까지 꽁꽁 숨겨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차 안 쓰니까 와서 가지고 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사위가 신 씨의 집으로 와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보내고 생각해보니 보험을 안 들은 게 생각이 났죠. 신 씨는 서둘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일 보험은 가능하지만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다 싶었죠.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차는 그냥 두고 버스나 그런 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주 태평했습니다. 아, 벌써 많이 왔어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저 사고 안 나게 조심할게요. 사고가 조심한다고 안 나? 신 씨는 발을 종종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차를 돌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얼른 타고 돌려드릴게요. 아이,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니까 그러네. 이미 차 타고 갈 시간으로 계산을 해놔서 대중교통으로는 결혼식에 늦어요. 사위의 말에 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전에만 말을 해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는 수 없죠. 이미 가지고 간 걸. 다음에는 미리 말하라고 해야지. 다음에 또 빌려가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사히 차를 가지고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토요일 저녁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음날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써야 한다며 전화가 왔었는데 신 씨가 수락했습니다. 다만 그날엔 보험을 미리 신청을 해놓았죠. 이서방 왔다 갔어? 바깥에 세워진 차를 보고 신 씨가 물었습니다. 마침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사위가 들렸다 간 모양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무렴 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니 별일이야 있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었죠. 신 씨는 피식 웃으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켜는 순간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기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는 잘 두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주유등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뜩 사위에게 차를 빌려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신 씨가 금요일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 투덜댔던 기억을 떠올리면 금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한 상태로 사위에게 빌려주었는데 기름통이 텅 빈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죠.
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적은 없었지만 그것이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쓴 만큼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신 씨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들어올 만큼 기름이 바닥났는데도 그냥 끌고 돌아온 듯 했습니다. 허, 신 씨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깜빡했나 보네. 아니면 바빴거나.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지는 않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멀리 다녀온다더니 기름을 많이 썼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름에 관한 이야기는 사위나 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몇만 원에 굳이 자식에게 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였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차가 좀 필요한데. 차 잠깐만 쓰겠습니다. 언제? 내일이요. 이틀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급한 일이라. 멋쩍어 하는 사위. 차 타고 다닐 일이 많이 없다더니 그래도 요즘 세상에 차 없이 어떻게 살겠나 싶었습니다. 이러다가 곧 차를 사겠다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가져가서 써. 감사합니다. 신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몇 번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이틀간의 보험도 전화로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사위에게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빌려갔던 차가 또 기름이 바닥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빌려주기 전 절반 넘게 차 있던 기름을 확인했는데 이틀 만에 다 쓰고 온 것이었죠. 도대체 어딜 다녀왔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썼으면 좀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고의였습니다. 신 씨는 차를 몰아 주유소로 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장인어른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를 빌렸다면 반 정도 찼던 기름도 가득 채워서 돌려줬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신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인지상정이 없는 것인지 혹은 신 씨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사위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뒤에 사위는 또다시 차를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 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갔다고? 나는 그래서 당연히 당신이 허락한 줄 알았죠. 사위가 와서 차 좀 빌려가겠다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 씨가 집을 비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씨가 지금 당장 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창석이 있잖아. 그 옛날에 우리 회사 다녔던 친구. 그 왜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했는데. 기억해요. 안 본 지 오래됐네. 한번 오라고 하지. 아니,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죽었대. 뭐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그 친구 집이 천안이야. 아이고, 어쩌지? 잠깐만요. 내가 이서방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서방이 아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이서방은 왜?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전화 좀 넣어봐. 안 받아. 아, 이서방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뭐? 그러면 네 차 타고 아빠 차는 돌려줘. 지금 어디 좀 가고 있단 말이야. 어딜 가는데 그래?
그런데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놀러 가고 있어. 왜 네 차 안 타고? 너무 조그맣고 불편해서 그렇지. 왜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가서 그래? 말도 안 하긴. 이서방이 엄마한테 차 빌려간다고 말했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줄 알았지. 언제 오는데? 모레 저녁에. 뭐야? 그냥 다른 거 타고 가, 택시. 그러면서 차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놀러를 간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란 말이야. 딸의 말에 안 해도 신 씨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 씨가 기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까지 가고 기차를 타고 또 상갓집까지 도착하는데 종일 걸렸습니다. 멀쩡한 내 차를 놔두고 왜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열불이 날 것 같았죠. 돌아가는 길도 무척 고됐습니다. 차 갖다 놓을 때 기름도 채워서 와.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기름 얘기를 꺼냈습니다. 기름? 그래. 빌려가서 썼으면 기름 정도는 도로 채워놔야지. 기름도 빌려준 사람이 채우게 해. 매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딸의 목소리에서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좀 치사하다. 뭐, 아니, 기름까지 채워 넣으라는 건. 좀 그렇지? 오늘 아빠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뾰루퉁한 그 목소리에 신시도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너희한테 기름값이라도 받으려는 거 같냐?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넣어 놓으면 되잖아? 괜히 그래? 그러고서 뚝 끊긴 전화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빌린 놈이 빌려준 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위가 차를 돌려주러 집에 왔을 때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기름을 이만큼 넣은 거야? 안네. 도로 넣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신 씨가 어이없어 하는 것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 씨가 기억하기로는 기름이 절반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정말로 딱 그 정도만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가득 채워올 만도 한데 참 사람이 치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은 오히려 신 씨를 쪼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차가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던데요.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네. 소리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차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기름값 드릴까요?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말투가 미안해서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불손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름값을 줄 마음이 있었다면 기름도 절반만 채워서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쪼잔한 장인을 비꼬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과한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위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를 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눈치 보여서 원. 마지막까지 신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차를 빌려주면서 한 번도 기름도 안 넣어준 사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던 신 씨. 과연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봤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차 한 대 사야겠더라. 그렇게 자주 쓰는데 이참에 사는 게 낫지. 기름값 아까우면 전기차를 사던가.
하지만 신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차라리 차를 한 대 사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안 쓴다더니 신 씨보다도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그 보험료만 하더라도 벌써 금액이 상당했고 나간 기름값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딸과 사위에게 굳이 내 돈 들여가며 빌려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간 뒤에 차를 자세히 보니 뒷목을 잡을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왜요? 차에 뭐 문제 있어요? 여기 옆에를 싹 긁어놨네. 아내가 신 씨가 가리키는 부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벼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흠을 사위나 딸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화해봐요. 안 그래도 신 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이거 차에 기스난 거 몰랐어? 아, 그거요. 문지르면 없어질 것 같던데. 뭐야? 그래서 신 씨 보고 문지르라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돈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차까지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안 타는 날에도 먼지 앉지 않게 닦아놨던 차였습니다. 험하게 다뤄진 차를 보고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문짝 갈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사위 때문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면 문지르든지 칠을 하든지 직접 와서 해. 결국 신 씨는 사위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실수로 긁었는데 죄송하게 됐다. 하고 먼저 사과를 했으면 이까짓 거 네가 고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것이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도 신 씨의 선에서 해결을 했을 것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태도가 괘씸해서 굳이 사위에게 고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서운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인을 장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호통을 치고 나무라야 눈치를 볼련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사위가 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전날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아빠, 어차피 아빠 차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 차 우리한테 주면 안 돼요. 가져가서 우리가 고칠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하는데 돈 들지? 세금 들지? 기름값 들지? 그런다고 차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대밖에 없는 거를. 아니, 우리도 지내보니까 이서방 차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우리는 일을 다니는데 차 쓸 일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네. 엄마 아빠는 일 안 하잖아. 일 안 한다고 차도 필요 없을 줄 알아? 우리보다는 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아빠도 조금 있으면 운전도 못해요. 왜 못해? 더 나이 들고 눈 침침해지면 운전 어떻게 해? 요즘 노인들이 차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 씨의 차를 딸 부부에게 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좋지 않아? 엄마 아빠도 차 탈 일 있으면 그냥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얼른 태워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는 차 생겨서 좋고, 엄마 아빠는 기사 생겨서 좋고,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너희가 언제 우리 어디 태워다 준 적 있어? 태워주기 싫어 거짓말을 했던 것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주면 태워주지. 주면 내 차를 왜 줘? 잘 타고 있는 거를. 아직 60대인데 적어도 5년은 더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침침해진다면 신 씨가 먼저 운전대를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위에게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차 새로 산다며? 내 차 고장났다며? 근데 왜 갑자기 차를 달라고 그래? 그러자 서로의 눈치를 보는 딸과 사위. 달라고 하면 덥석 줄 줄 알았나 싶었습니다. 그것조차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죠. 에이,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전기차 비싼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면전에다가 눈치가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비꼬았던 것은 사위였습니다. 이제 와서 차를 달라며 찾아온 염치가 신기했습니다. 참, 그러네.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 거의 세워만 두면서. 자식 주는 건 아까워. 아깝고 말고 한 문제가 아니잖아.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러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살게요. 장인어른 차. 사겠다고? 왜 신씨의 차를 이렇게 탐내나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외제차라도 되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하 하는 소리가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중고차라지만 500에 팔만한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차도 고장도 여기저기 난 것 같고 500에 가져가면 저도 손해긴 해요. 싹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차를 갈취해 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자꾸 차 빌려가고 그랬던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됐어. 차는 500이 아니라 5천을 줘도 못 줘. 빌려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아빠! 저 차는 내가 고쳐서 비용 청구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비용도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저 것도 내 돈으로 하리? 자식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 박한 게 너야. 신씨의 말에 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신씨는 손을 휘휘 저어서 딸과 사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자식과는 더 이상 얼굴 맞대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차 핑계로 자주 왕래하니 틀어질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씨는 사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폐차를 했으면 새로 차를 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빌려 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나가고 조금 있다가 신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속상한 마음에 신씨가 담배를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집 앞까지 나가서 불을 붙였는데 근처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차를 팔아서 코인을 사? 내가 못 살아, 정말.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해? 아, 근데 이번 일은 당신 책임이지. 당신이 차 안 사도 된다며. 장인어른한테 받아내면 된다며. 그러니까 왜 차를 긁어먹어? 내 탓이야? 당신 탓이지. 처음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공짜로 주시기는커녕 욕만 얻어먹었잖아. 여차하면 500으로 후려치라며. 몰라, 당신은 그냥 버스 타고 다니던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나중에 내가 아빠랑 통화해 볼 테니까. 아빠도 참 욕심도 많아. 그냥 좀 주면 어디가 덧난다고. 신씨는 담배에 불을 끄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눈이 마주치자 딸이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 사고는 없었고 코인인지 뭔지 해서 차를 팔았고 내 차를 뺏어갈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귀까지 안 들리는 줄 알아.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해도 내 차가 너희한테 갈 일은 없어. 아니, 차뿐이겠냐? 이 집이며 재산이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어. 아빠, 수연이한테 주면 줬지. 너한테는 안 준다. 큰딸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부모가 지들 호구인 줄 알아. 아주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이지. 신 씨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바깥에서 초인종을 울려도 전화를 해도 무시했죠. 조금 있다가 딸은 돌아갔고 다음날 신 씨는 차를 고쳐서 청구서를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청구한 돈을 보내오면서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하게도 써서 보냈는데 미안하다, 오해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 씨는 전혀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가 두 귀로 들은 내용이니 오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신 씨는 그 이후로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참 끈질기게도 왔습니다. 제 언니만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잠도 안 오는지 밤늦게 전화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빌려갔을 때의 사위의 태도, 그리고 딸의 태도,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잠시 숙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신 씨도 딸과 사위를 존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뒤늦게 사과한들 신 씨 부부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죠. 앞으로 살면서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 몇 마디에 잃었습니다. 그러니 땅을 치고 후회할 만도 했죠. 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 도우미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엄마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친정엄마는 딸이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 대해도 돼? 그렇다고 집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놔? 말이 돼? 박서방이 와서 볼까봐 무서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고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에게 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지 몰랐습니다. 어리광만 부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자식으로 말이죠. 자식은 평생을 가도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커서 속을 썩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도와달라길래 고민도 안 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내 딸이 힘들면 친정엄마인 자신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무뎌진 것인 건 몰라도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꼭 친정엄마가 아니라 돈을 쓰고 고용한 직원 대하듯이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도움이었다면 더 예의 있게 대했겠죠. 딸에게는 고 씨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막대해도 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자신을 막 부리는 자식을 보며 고 씨는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사랑을 퍼부은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딸 하나라 참 귀하게도 키웠죠. 부족함 없이 키운 딸은 커서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닮은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바빴던 딸도 다시 부모를 찾았죠. 엄마, 민지가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집에서도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 우울해하다니? 오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아무래도 아침 일찍 맡겨서 너무 늦게 찾으러 가서 그러는 것 같대. 어린이집도 너무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미치겠어. 그럴 만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침 7시에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오후 7시 반까지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진작에 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은 탓에 딸도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고 씨도 엄두를 못 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니까 고 씨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거리가 5분 거리로 줄었습니다. 남편도 딸의 말을 듣고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직장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사가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이제부터 할머니가 놀아줄게. 이사하고 다음날 고 씨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녀가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딸의 아파트 앞에 서 있다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쩔 뻔했어. 딸이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과 사위가 그렇게 좋아하니 큰 결정을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 씨의 삶도 좀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셔. 알겠어. 그러면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데리러 갈게.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엄마, 혹시 화장실 청소했어? 아까 보니까 물때가 너무 껴서 말이야. 너 청소할 시간 없잖아. 아, 하지 말지. 왜 했어? 괜히 미안하게. 미안하긴 뭐. 민지가 혼자 잘 노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랬어. 아이 깨끗하긴 하네. 다른 데는 청소 잘 못해도 욕실이랑 부엌은 깔끔하게 해. 비위생적이게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 알았어. 걱정 마. 고마워, 엄마. 늦게까지 일하는 딸을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아이를 보면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여러 일을 해줬습니다. 고 씨가 아니라면 딸이나 사위가 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주고 어쩔 때는 집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주고 또 어떤 날에는 소파에 걷어져 있는 빨래를 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하루에 30분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집에 반찬이 뚝 떨어졌는데 밑반찬만 두어 개 해주고 가면 안 될까? 재료를 사놓고는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오늘 먹을 것도 없어.
냉장고 열어봐. 없어. 알았어. 해놓고 갈게. 고마워. 엄마, 고 씨는 딸의 전화를 받고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딸이 따로 챙겨둔 손녀의 밥만 챙겨주고는 냉장고를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조금 늦는다길래 음식도 해놓고 냉장고 정리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간단한 것들, 나물 몇 가지 해놓으면 딸이 데워서 먹었습니다. 어차피 손녀딸 밥도 주고 간식도 챙겨줘야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 깜빡하고 세탁기를 못 돌리고 나왔어. 내일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늦게 집에 가서 돌리고 널면 안 마를 것 같아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해줄 수 있어? 그래? 어떻게 돌리면 돼? 그냥 엄마 집에 있는 세탁기랑 비슷해. 손빨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데 건조기는 돌리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딸이 부탁하는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으니 내가 하자 하면서 딸이 해달라는 건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8시 가까이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엄마, 빨래 널었어? 널었어. 거실 봐. 사위보다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온 딸이 빨래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널어놓은 빨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혹시 흰 빨래랑 검은 빨래랑 같이 돌렸어? 어? 몰라. 한 번에 돌렸는데? 왜? 아니, 엄마. 같이 빨면 어떻게 해, 상식적으로. 따로 빨라는 소리를 안 해서. 당연히 한 번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지. 엄마도 살림하면서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해야 해. 당연히 따로 해야지. 왜? 물들었어?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엄마는 집에서 그냥 다 같이 넣고 빨아서. 다음부턴 꼭 따로 빨어. 어, 얼떨결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조금 희한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도 짜증을 내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만 것이었죠. 분명히 처음엔 거실에 늘여놓은 장난감만 치워줘도 고맙다고 울먹거리던 딸이 이제는 무얼 해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세세한 요구를 이야기할 뿐이었죠. 엄마, 박서방이 엄마가 한 콩나물 무침이 너무 싱겁대. 그래? 소금 좀 많이 쳤는데. 박서방은 좀 짭짤한 거 좋아해. 차라리 짜게 해줘. 알았어. 그리고 미역국 끓였어? 어? 너 좋아하잖아. 딸이 냄비 뚜껑을 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찡그린 채였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단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나? 미역 먹으면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이건 박서방이나 줘야겠다. 언제 퇴근한대? 금방 온대. 밖에 비 온다는데 엄마 집에 어떻게 가게? 우산 쓰고 가면 되지. 가까운데 뭘. 고 씨의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띠리릭 소리가 들리며 현관문을 열고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고 씨를 향해 고개를 슬쩍 숙였죠. 사위의 머리랑 어깨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 많이 와? 많이 오네. 지하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밖에다 대고 왔어. 비 더 오기 전에 난 그럼 이만 가볼게. 우산 하나만 빌려줘.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조심히 가. 고 씨가 우산을 들며 신발을 신자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고 씨는 비가 오고 있는 바깥으로 우산 하나 달랑 들고 홀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내리는 비에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우산이 있어도 쫄딱 젖을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에 고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걸어갈 엄두가 안 난다. 어쩌지? 그런데 딸이 더 안타까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어쩌지? 지금 박서방 씻으러 들어갔는데? 나도 아까 씻어버렸고. 아, 그래? 가까우니까 얼른 뛰어가. 그게 오히려 더 안 젖어. 차 타러 가다가 다 젖겠다. 딸의 말에 고 씨는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퍼붓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젖어서 와? 밖에 비 엄청 오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 애들이 안 태워줬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5분 거리를 뭘 태워주고 말고 해요. 말이 5분이지. 더 걸려. 비도 오고. 남편은 기분이 조금 상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분이 상한 고 씨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태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요. 뭐하러 퇴근한 애들 힘들게 태워달라고 해. 씻고 밥 먹어야지. 아이고, 감기 걸리겠다. 얼른 씻어. 욕실로 들어간 고 씨는 자신의 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우산을 쓰긴 했지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꼴이었습니다. 어찌나 바람이 불던지 비가 우산을 요리조리 피해서 고 씨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퇴근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상황을 뻔히 알 텐데 태워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 사실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사양했을 텐데 예의상 묻지도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봤자 곧이 가슴만 무겁지 하고 털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어디 간다고 했나? 모임 가셨어. 그래? 그러면 와서 좀 같이 놀던지. 주말인데 엄마 심심하잖아? 사실 주말이라 집에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에 가면 진이 빠지니 말이죠. 그런데 주말이라 다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둘이 씨름하는 것 말고 고씨도 고씨의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의 꿍꿍이를 알았습니다. 너희 어디 가니? 집에 있는다기에 화장도 했고 차림새도 외출복이었습니다. 사위랑 딸 모두 말이죠. 그러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말이야. 급한 약속. 아무리 급해도 15분쯤 전에 자신과 통화를 했으니 약속은 그 전에 생겼을 것이었습니다. 15분 만에 머리하고 화장까지 다 했을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애를 맡기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로는 꼭 같이 있을 것처럼 굴었습니다. 고 씨가 잠시 서 있자 딸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거든. 엄마도 민지랑 뭐 좀 챙겨 먹어. 황당한 마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기 전에 다시 고 씨를 불렀습니다. 아, 맞다.
엄마, 어젯밤에 민지가 이불에 쉬를 했거든. 그래서 베란다에 내놨는데 깜빡하고 못 돌렸다. 그것 좀 엄마가 좀 해줘? 냄새 날 것 같아. 그리고 민지 씻길 때는 얼굴도 거품해줘. 애기 폼클렌저 새로 샀으니까. 그럼 부탁해. 아주 발랄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쏙 나가버리는 딸 때문에 고 씨는 혼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회사원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근으로 말이죠. 저녁까지 먹고 오겠다면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5시쯤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 보느라 남편 밥도 대충 때우게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나간 지 30분 만에 도착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청소기 돌리고 빨래. 김치 냉장고에 거의 다 먹은 통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버려주고 설거지. 내일 먹을 밑반찬 2개. 북엇국 끓여놓고 가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같았습니다. 부탁하는 것 같지고 않고 점점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고 씨는 어이없는 헛웃음을 내뱉으며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보아도 딸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은 어찌나 많은지 종일 움직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잠시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또다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덧붙였는지 눌러보자 고 씨의 입에서 허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됐음. 그게 끝이었습니다. 부탁한다던가 고생해달라던가 시간이 있으면 해달라던가 그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딸을 도와주고 있은 것인지 아니면 딸이 나를 써주고 있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칭얼 때는 아이를 챙기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청소기, 반찬, 욕실 정리, 빨래. 그 많은 걸 모두 고 씨에게 던져둔 채로 딸은 약속이 있다며 사위와 함께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청소를 하며 허리도 못 펼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 씨도 딸이라서 해주는 것이었지. 만약 돌아가신 고 씨의 친정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 있다가도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중에 사무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고 씨의 딸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딸이 친정엄마에게 의뢰 갖게 되는 그런 연민이나 죄책감, 애틋함 같은 게 고 씨의 딸 지수에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두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외출한 딸과 사위를 부르면 만족스러울까 떠올려 보았을 때 고 씨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아마 딸과는 사이가 틀어지고 사위와도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를 봐주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딸의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주길 바랐으니 그 일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래야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녁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고 씨의 발걸음은 무척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되어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음 따라 몸도 축 처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갔고 딸과 사위는 출근을 했고 고 씨는 손녀를 봐줘야 했습니다.
그게 고씨가 약속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고씨가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씨의 딸이나 사위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씨의 사랑을 너무나도 하찮고 또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죠. 왔니? 지수는 늦나 보지? 곧 올 거예요. 사위가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고씨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씻고 있는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나와야 고씨가 집에 갈 텐데 참 느긋했죠. 장모님, 20분쯤 지났을 때 사위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휴지통 비워야 돼요. 휴지통이요. 꽉 찼네요. 차기 전에 비워야지. 냄새나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동안 고씨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이 꽉 찼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뒷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씨도 사위도 그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씨를 지나쳐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밥 좀 먼저 먹을게요. 점심에 잘 못 먹어서요. 밥이요. 지금 먹겠다고요. 그러면서 고씨는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사위를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고씨를 가사도우미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고씨가 그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이 만든 것이겠죠. 아니, 그 전에 고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뭐든 해달라는 걸 해주다 보니 내가 스스로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닌가. 고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씨는 사위의 재촉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반찬통을 꺼내지 못하고 문만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렸는데도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고 서 있어? 냉장고에다가 고사지네? 딸의 목소리에 어쩐지 눈물이 왈칵 날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목구멍을 침을 삼켜시켰습니다. 밥 차려주고 가게? 내거도. 그러더니 가방을 소파 위에 털썩 던져놓고 또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 사위나 딸이나 고씨를 대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차려주고 가라는 소리였죠. 딸은 옷만 갈아입었는지 금방 나왔습니다. 빨래는? 걷어놨어. 안 개어놨어?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딸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고씨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고씨는 가만히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청소기 돌렸어?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를 돌봐준 자신의 엄마에게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빨래와 청소, 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냐? 늦어서 미안하다. 민지가 힘들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식모가 아니고 달리 뭐겠나 싶었습니다. 어쩐지 이번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엄마. 찌개 너무 짠 거 아니야?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고씨가 낮에 미리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한번 맛보더니 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는 음식을 짜게 하라더니 이제는 짜다고 난리였습니다. 간을 못 맞춰. 엄마는 평생 살림해놓고. 핀잔을 주듯 하는 말을 전 같았으면 농담으로 듣고 맛없으면 네가 해먹어라 하고 맞받아쳤을 텐데
어쩐지 고 씨는 그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말로만 엄마 엄마 하고 있지 사실은 자신을 부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와 알게 된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란 가림막으로 덮어 감추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지수야, 고 씨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왜 밥을 차리려다 마느냐며 투덜댔습니다. 냉장고 문을 드디어 닫으며 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투 알아? 무슨 말투?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꼭 직원 부리듯 한다. 가사 도우미, 파출부, 식모.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투가 어떻다고? 그러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던 사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너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루 종일 널 위해 고생한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맞아. 에이, 왜 그래? 좀 서럽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박서방도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도 못해? 그리고 엄마는 뭐, 민지 보러 왔으면서 생색을 내? 생색.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내가 엄마 부려먹은 것처럼 말하니까. 그럼 아니니? 넌 너희 시어머니와도 이러니?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같아? 그럼 박서방이 말해봐. 어머니 오셔도 그래. 그러자 딸과 사위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밥은 너희가 차려 먹어. 일단 내일은 다시 올 테니까. 마음 같아서는 내일부터 안 나오고 싶었지만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딸에게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미를 주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무작정 그만두는 건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려마저도 딸에게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하원한 손녀를 데리고 딸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만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쓰던지 다시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보내던지 하라고 통보는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박서방은 박서방도 늦는데.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야근을 한다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대로는 고 씨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또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엄마는 손녀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리저리 맡겨지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로 도우미를 쓰면 되잖아. 엄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엄마는 이대로는 못 봐줘. 얼른 사람 구해. 그때까지는 봐줄 테니까 그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알겠어. 오늘은 늦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딸과 사위는 야근을 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야근하는 날은 여태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고 씨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둘은 말이라도 맞춘 듯이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또 어쩔 수 없잖아. 요즘 회사가 바빠. 고 씨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잠든 손녀딸을 들쳐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안 오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 벤치에 딸과 사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1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언제까지 이렇게 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 에이, 덕분에 요즘에 퇴근하고 데이트해서 좋지 뭐. 그리고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몇 번 이러면 내 손녀딸 어떡하나 싶어서 포기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를까? 나 고생하는 건 못 봐. 엄마 없으면 나나 당신이 회사 끝나고 그 집안일을 다 어떻게 해? 우리 민지는 누가 봐주고. 엄마 잘 구슬려서 다시 도와달라고 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고씨는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딸을 눕히고 10분쯤이 지나자 정말로 딸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서 박서방 우연히 만났어. 오늘도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딸이나 사위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고씨를 주저앉힐 생각인 듯 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이만 가마. 내일 또 봐, 엄마. 딸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고씨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씨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는 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씨는 다음 날 또다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씨가 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 분해서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씨는 손녀를 일찍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새 생각했던 바를 행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죄다 꺼내어 싱크대 안에 쏟았습니다. 고씨가 딸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에 들어있던 먼지통을 꺼내 먼지를 거실에 흩트려 놓았죠. 고씨가 딸 힘들지 말라고 대신 돌린 청소기 안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빨았던 빨래는 도로 빨래통으로 처박아 넣었습니다. 고씨가 어제 널어놓았던 빨래였습니다. 그리고 곱게 걸어놓은 옷장의 옷들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고씨가 딸을 위해 정리해 놓은 옷이었습니다. 욕실에 있던 쓰레기통은 바닥에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고씨가 딸 손이 더러워질까봐 비워놓았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고씨의 마음속만큼이나 어지러워져 있었는데 여전히 서글펐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잠자코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딸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다 돌려받으려고. 뭘?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줬던 거 돌려받으려고 다 되돌려 놓은 거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지난번부터 엄마가 도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언제 엄마를 도우미 취급했어? 친정엄마가 딸한테 그 정도 못해줘? 그 정도로 식모 타령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식모고 도우미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씨는 집에서 들고 온 가방에서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죄인이니 딸한테 빚졌어. 너희가 날 도우미 취급하니까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보려고. 이게 뭐야? 한번 읽어봐. 종이를 찬찬히 훑던 딸은 고씨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안일 해주고 애봉값을 달라는 거잖아. 무일푼으로 해줄 일은 아니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러면 잡혀가. 엄마! 내가 친정엄마였다면 당연히 내 딸을 위해 해줬겠지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도움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대하는 것처럼 하도 행동할 거야. 이 돈을 다 달라는 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도우미를 썼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진작에 도우미를 쓰지 그랬니?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까지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사람 구할 테니까 엄마는 애 봐주기 싫으면 봐주지 마. 고 씨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려면 고생 좀 하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순순히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도 안 돼서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 회사 반년 정도 쉬기로 했어. 이제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을 못 구했는지, 어린이집에는 차마 늦게까지 못 보냈는지, 아니면 이제 좀 자신이 키워볼 생각을 한 건지, 회사를 쉰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키워보고 고생을 좀 해봐야 딸도 비로소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 씨는 돈을 어서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고 씨가 요구했던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금자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넣었어. 확인했어. 그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왜? 또 애 봐줄 사람 필요해? 아니, 애는 내가 보잖아. 그냥 집에서 애랑 온종일 씨름하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지수야. 고 씨가 딸을 부르자 딸은 대답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라고 함부로 해서 미안해. 나만 그리고 내 딸만 생각해서 미안해. 고 씨가 서운해할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소리를 연속으로 3번이나 들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식모 노릇 안 할 거야. 알아. 안 시켜. 미안해. 근데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해.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고맙다고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딸의 울음 섞인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천년만년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엄마 알겠어.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고마워, 엄마. 고 씨는 전화를 끊고 후련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딸의 집을 어지럽힐 때도 통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딸도 아주 조금쯤은 고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나 싶으니 말이죠.